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도 세금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나아가서 자산관리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서 지식인사이드에도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돌아가신 날에 시분 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사망 개시일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어차피 이제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부들, 관련된 첨부 서류를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된 공간에서 필요 서류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사망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람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상속에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현금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납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장례식장 비용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 영수증 당연히 받으실 거고요. 그것을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 신고할 때 그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장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그 경비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공분, 장지 비용이 또 500만 원 추가가 돼요. 그 미니멈은 없고 공분 형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 초과되더라도 500만 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라는 것도 출생신고랑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족관계 기록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한 달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높진 않아요. 5만 원 정도라고 측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과태료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망자에 대한 슬픔 때문에 좀 늦게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다 과태료를 추징할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적혀 있기로는 과태료가 이제 5만 원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해야 그 다음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황망하더라도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씩은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좀 상속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이슈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 한 명이 그걸 다 써버린다거나 일부를 써버린다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너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조건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계좌 얘기 좀 해드리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분들, 상속을 받는 분을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계좌가 전부 다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이제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금을 빼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빼더라도 서로 익스큐즈가 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는 없고요. 대신 계좌가 묶이니까 매 월마다 예를 들어서 지급되는 그 금액 자체에 계좌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신고 의무는 아니에요.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 세금 밀린 거, 그분과 관련된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재산 파악을 국가에서 한 번에 쭉 알아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 아버지가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디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 7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상속재산이 어디에 좀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좀 더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끔 문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어디에 있고 보험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우체국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 것을 출력한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정보, 부동산도 토지랑 건물을 나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정보는 현장에서 대부분 바로 내역을 주십니다. 생각보다 아버지가 이런 부동산도 있었네? 라고 놀라시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건보료 나가거나 인터넷 쓰고 있었으면 인터넷 나가고. 근데 이제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세요? 휴대폰이시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그거를 끊으셔도 되지만 1년 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그 번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그냥 추억이 담겨 있는 아버님의 휴대폰이니까 뭐 사진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제가 확실히 경험했던 건데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오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오너가 물건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는데 못 받은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님이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타나세요, 알아서.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왜냐면 일부 변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럼 휴대폰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면 때문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인이 되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저는 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 요금으로 유지를 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랑 증여세를 같이 엮어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증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점, 내가 증여를 했어요.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그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면 그 날짜 이후로 10년간 다시 한번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을 때 1억 원과 그 다음에 줬을 때 1억 원은 세율이 달라요. 이건 10%고 이건 20%고. 왜냐면 누진세율로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증여했던 게 얹어져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날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었던 게 100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10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100억에 대해서 냈던 증여세를 하단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익분에 대해서 더 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인 게 상속인이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사위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 그리고 가끔 뭐가 있냐면 그 피상속인의 형제들. 근데 그분들이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은행을 가실 거예요. 상속재산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은행 가기 전에 저는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셔라. 그래서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까 상속개시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 중에 주민센터를 어차피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망신고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받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 더 사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있죠. 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많은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5개씩은 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주민센터 가서 또 떼오고 하면 일이니까 한 번에 쭉 상속인들 거 서류를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때 상속재산 받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년치에 대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역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내역을 알아야 담당 세무사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사님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치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시는 게 가끔 뭐냐면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는 A은행이랑 계좌를 썼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8년간에는 B은행의 B계좌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폐쇄된 계좌까지 정보를 다 주셔야지 그걸 파악하는데 살아있었던 계좌만의 내역을 주시게 되면은 10년치 계좌 내역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뭐 이것까지 다 필요하겠냐. 근데 국세청은 이걸 다 본다. 국세청에서는 그 사전증여 10년치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 추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역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내역을 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아버님한테 받았었지만 다시 갚은 내역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내역들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엮어봐야 되는데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의 기간은 짧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데이터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겠다. 그러게 이제 대부분 업무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10년치 내역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속인들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10년치.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치의 계좌 내역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속과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금융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익스큐즈를 좀 해줘요. 왜냐면 결국은 나도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힘들면 생활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서로 다 생활비의 명목이었으면 상계를 좀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 간에는 그 정도를 서로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는 거고, 생각보다 상속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버지는 나한테 10년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지원을 받은 게 많으셨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 독립한다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전세 자금을 아버님이 내준 거죠. 근데 전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하신 거예요. 전세 계약을 그러게 2년 4년 좀 하시다가 전세 계약 나갈 때는 본인이 그 자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내 자금이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 자금의 출처는 아버지였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난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세무서에서 연락 한 번도 온 적 없다고 하는데, 세무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때 그 10년치 내역을 모든 거를 정산한다는 개념이고, 생각보다 많은 내역들이 계좌에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런 것들 툭툭 튀어나오면 아 맞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됐냐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제가 추후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임할 때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 거가 조사 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딱 진짜 10년만 봐요. 그게 3일 남았더라도 아쉽지만 예전에 증여했던 게 이제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 그 다음에 증여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세금은 원세액도 무섭지만 가산세가 무서워요. 왜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8, 9% 돼요. 10년 치면 거의 90%잖아요. 가산세만 110%, 그리고 이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세에 얹어서 상속세 내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한 3억 원 정도? 근데 총 냈던 세금은 지금 와서 3억 2천을 내셨었거든요,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나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좋은 약을 빨리 사드려라. 10년간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씩 줘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증여재산 공제액이 딱 미성년자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일 때는 5천만 원. 요즘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거 촬영하시는 PD님도 그렇지만 젊은 지금 20, 30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없어요. 마중물이 없으니까 뭔가 사회에서 스타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출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국가 얘기고 우리 현실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뭘 하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속에 대한 이미지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몇십억이 나오면 자녀들이 못 가져가요. 이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미리미리 주자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마중물만 줘도 쩍쩍 갈라져 있는 논두렁에서 조금의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미리미리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점을 미리미리 맞춰서 최대한 빨리빨리 줘라. 어떤 뭐 결혼할 때 주고 뭐 할 때 주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증여재산 공제를 초기화할 수 있게끔 10년 단위로 빨리빨리 줘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죠.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걸 놓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내역을 뽑아본 다음에 아버지가 채무가 더 많네? 소송이 걸려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고 나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빨리 활용하셔야 돼요. 진짜 답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랑 상속인 2명 있다가 가정해볼게요. 자녀가 2명. 그러면 간단해요. 2명이 상속 포기하고 1명이 한정 승인 받으시면 딱 그 대에서 끝나요. 이게 가장 심플한 매뉴얼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상속 포기만 알고 계시세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주세요. 나는 이거에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받는데 채무 액수까지만 받을게. 그 다음엔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속 포기만 알아서 다 상속 포기를 3명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 2명이 성인이었고 자녀가 또 있다고 해볼게요. 손주라고 볼 수 있죠. 손주로 또 넘어가요. 그럼 손주가 또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왜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형제로 넘어가요.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2명이 상속 포기하고 1명이 한정 승인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담백하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채무와 재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야 돼요. 3개월이에요, 3개월. 뒤늦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70% 이상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속세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인데요, 부동산이 거의 90%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속세가 달라져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가격 다 정해진 거 아니야 부동산마다? 그거는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거래가 가장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과수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임야, 상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치 평가를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임야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자, 아파트부터 좀 대표적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면적, 그러니까 내 면적과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 기준은 5%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일 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에 팔린 가격이 있다. 그러면 걔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걔를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의 84제곱미터인데 84제곱미터가 예를 들어 10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걔를 끌고 와서 10억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시가. 근데 여러분 이 10억이 자산 가치가 요즘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거나 엄청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6개월에 가장 끝자락이 10억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7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부동산, 내가 받는 상속재산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걸 하세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결국 나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치를 갖고 와서 쓰는 건데 감정평가라면 내 재산, 내 상속재산을 딱 타겟팅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해요. 이게 1순위가 되죠. 그리고 이 가액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시가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이때는 10억인데 이때는 막 거래된 게 8억이 있어요. 그럼 8억을 차용을 해서 가격을 매기다 보면 막 7억 5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가격을 낮추면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모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 가정을 해볼게요. 상속이. 아버지는 끝이에요. 엑시트지만 아들은 스타트입니다. 이 7억 5천으로 감정평가해서 상속세 줄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미래에 팔 때 세금을 낼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팔 때는 얼마에 팔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줄어드는 상속세랑 미래에 더 내는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그걸 꼭 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 가장 노멀한 게 뭐가 있죠? 아들이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상속받고 나서 2년 보유하고 팔면 뭐가 되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그러면 저라면 가격을 꾹꾹 눌러 담아서 상속세를 줄이고 미래 12억 원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세금도 줄이고 미래 양도소득세는 0원을 만드는 이런 플래닝들을 세무사님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였고 이거를 이제 토지나 상가, 일반적으로 시세가 없는 거, 우리 빌라촌, 원룸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빌라나 여기 빌라나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건물의 형태는 완전 다르고 외관도 다르지만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품고 있는 땅의 면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억에 팔렸지만 내 것도 30억이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건 부동산 시세고 우리가 세법으로 정확한 과세를 해야 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법에 적힌 걸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죠.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상속세는 아주 낮게 낼 수 있겠죠. 미래에 근데 양도세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을 건가 아니면은 기준시가로 받을 건가를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는 34억, 그 다음에 기준시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16억이었어요. 그러면 34억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였냐? 배우자 상속공제나 다양한 걸 적용받아서 2억 5천 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14억으로 받았을 때 얼마였냐? 상속세가 0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 낮게 가자. 근데 이걸 미래에 30억에 판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상속인 3명이 똑같이 나눠가져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도 분산시켰는데 얼마였냐면 7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정 내렸죠. 감정평가 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평가를 어떻게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세, 신고랑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재원 마련도 해야 돼요. 납부 재원 마련. 왜냐하면 몇 억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몇 천만 원도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속세는 납부 방식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좀 쪼개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1조각 쪼갤 수 있고요.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 내 다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긴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죠. 신고 기한은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이게 상속인간에 엄청나게 자산 다툼이 있어도 신고할 때는 의기투합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기지 않아야 돼서 꼭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신고는 제때 하시고 납부도 제때 웬만하면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상속인간에 다투는데 그 납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계좌를 공동계좌로 만드세요. 공동계좌는 이름이 여러 명 들어가면 여러 명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좌 인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동자금으로 놔둬서 추후에 상속세 낼 때 거기서 먼저 내게끔 하는 것이 가장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덜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받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을 때는 취득세가 0.96%로 아주 낮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3.16%를 내야 돼요. 3배를 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받을 때도 누가 받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마지막 달에 해라.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서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 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근로소득을 벌다가 돌아가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 연도 5월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 세금을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많은 이제 상속세 인원수에 포함되는 게 10억에서 20억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5억짜리가 그냥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내야 되는 상속세 인원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평균값으로 딱 15억을 잡고 제 책에다도 썼는데 미리미리 살아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증여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재차 증여하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이 리셋되려면 미리미리 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성년자 때는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증여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인 되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 상속세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요즘에 이제 사망은 대부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요양병원을 가시더라도 몇 년 있다가 의사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하는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2, 3년간은 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점에 대부분 자녀분들은 이제 부랴부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모님 앞에서 이거 틀어놔서 인셉션 하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이 상속세에 대한 인지가 없으시면은 전혀 그런 걸 대비를 안 하시겠죠. 근데 부모님이 대비를 안 하시면 자녀들이 이제 허겁지겁 부모님의 재산을 이제 옮기실 때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때 대부분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죠? 우리의 이제 가장 친한 이제 포탈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안다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이제 다 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면은 제가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계좌 딱 열어보면 이때 증여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알죠. 다 나오잖아요. 여기 막 너무 쉬운데요. 다 알죠. 그러면 국세청이 왜 계좌를 보냐? 이거 개인정보 위반 아니냐니까. 아니다. 금융거래법상 조세 추직 목적으로는 계좌를 다 열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증여세 때려 맞고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세 또 맞고, 그러면 차이가 대부분 한 2억 얼마 정도 내세요.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이 대하는 마주하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냐 2억 2천만 원 정도 되냐 이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걸 아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상속 형태는 배우자, 그다음에 뭐 자녀 2명, 요즘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져요. 근데 가끔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배우자한테 30억 주면 30억 공제를 받지 않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30억을 줘도 실제 준금액과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원래 법정 상속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30억 줘도 30억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권하는 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받아요. 배우자 상속공제 이상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땐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껑충 뛴다. 그거를 꼭 인지해라. 그거 정도에 대한 인지 대부분 하실 거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세금을 줄이는 텍스적인 면으로만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 정도를 제가 알려드려요. 그걸 알려면 첫 번째로 선행
선행돼야 되는 게 뭐죠? 재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평가가 상속세 신고 기간에 4개월, 5개월 동안에 계속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확정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자 얼마 받지라고 비중이 그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해버리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취득세 또 낼 건데. 어쨌든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 정도까지 된다, 20억까지 된다라고 딱 과정이 되면 그 정도 딱 금액을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상속세를 거의 다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인들 중에서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은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내라고 이렇게 안분이 안 돼 있어요. 원래 피상속인 재산 총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상속세,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볼게요. 배우자가 이미 20억 받았잖아요. 본인이 100% 다 내도 돼요. 그럼 본인의 재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면 안 되겠죠. 금융재산일 때 상속 받아가지고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게 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재산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생활비 목적은 세법에 적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말 그대로 생활비 목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제가 최근에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개그맨인데 마로니에 공원 가서 용돈 얼마씩 받으세요를 손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1,500만 원 이랬어요. 자기는 초밥 먹고 싶으면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고, 놀이공원 가고 싶다 그러면 홍콩에 디즈니랜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저분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다. 저거 전부 다 이제 증여의 위험으로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생활비로 썼느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생활비는 누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 하루에 10,000원일 수도 있고, 누군 하루에 100,000원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그 생활비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자산 형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를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활비 목적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휘발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피부양을 했을 때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주는 거는 생활비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돈을 벌고 있는데 손주한테 준다? 자녀가 이미 그러면 피부양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증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자금, 병원비, 그다음에 교육비 막 이런 거 있는데, 학자금 쪽 얘기를 들면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학비가 대부분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사이겠죠. 근데 갑자기 막 1억 원을 줘요, 학비하라고. 그러면 그 자금은 분명 4년치 학비라고 줬겠지만 타이밍에 맞게 준 학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염려를 하셔라. 그렇지만 그러면 1억이나 빡빡하게 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 직원분들은 정말 일이 정말 산더미같이 많아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활비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속이 펼쳐지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보기 때문에 그때 포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명을 할 거냐. 처음에 생활비라고 줬지만 자녀 갑자기 전세자금, 뭐 월세 내주고 이런 것들 결국 다 포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실 때 갑자기 큰 자금들을 주세요. 전세자금 뭐 이런 거 주시는데, 예전에 전세자금과 요즘은 다르죠. 전세자금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신혼부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예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할 때는 자금 출처 소명서라는 걸 써야 돼요. 주택 자금 출처 소명서. 그걸 쓰게 되면 대부분 신혼부부가 쓸 때 자금이 비어요. 대출받고 뭐 하지만 그 자금 어디서 났겠어요. 부모님이 대부분 지원해 준 거죠. 그때 처음으로 증여세라는 걸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서 한 번에 줬을 때 증여세 뭐 포탈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사받고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 하세요. 그러면 집 안 사주고 전월세로 하지. 전월세 신고제도 있잖아요. 21년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게 돼 있죠. 지금은 계도기간이니까 신고 안 하더라도 과태료 안 나와요. 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나오죠. 100만 원. 어찌되었던 이런 DB가 쌓이고 있다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증여 미리미리 해라. 그래서 결혼 준비 중이신 분한테는 전 그 얘기도 해요. 혼인 결혼 자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혼인 공제라고 추가로 1억 원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줬다 그럼 2년 이내에 무조건 법률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1억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별개로 1억 원씩 받게 되면 얼마씩 받으시죠? 1억 5천, 1억 5천 받죠? 그럼 얼마죠? 3억 원. 이거 딱 노린 거예요. 왜냐면 전세자금이 딱 3억 원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진짜 증여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보다 이 정보에 대한 지식을 20년 정도 미리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그분들은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경제체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짜 생각보다 빨리빨리 합니다. 주식 증여는 사실 유명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했죠. 상장 주식을.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약간의 재벌의 승계 같은 조건이었죠. 대부분 언제 하냐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상장 주식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장 주식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되냐면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허겁지겁 그런 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얘 주식이 근데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게 가정이 있으셔야 돼요. 상속 주식은 결국 가치가 떨어졌는데 얘 회복할 거야. 지금 증여를 해주자라고 하는 게 타이밍일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은 사실 별외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세금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어쨌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그 다음날 바로 20%. 근데 일정 기간 이내에 내가 신고 놓쳤네 라고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해줘요. 뭐 50%, 30%, 10% 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원래 신고해야 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90%, 뭐 75%에 쫌쫌쫌 깎아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를 못하면 하루당 데일리로 계속 올라가요. 0.022%씩. 그러니까 그게 365 곱하면 1년에 한 8%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원색이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색이 크면 클수록 가산세도 커져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신고를 했는데 왜 조사를 하냐.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결정세목이라 그래요. 신고는 해라. 그럼 그 신고서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라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 뿐이지, 세목은 결정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신고를 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로 돼 있어요. 결정한다는 말은 뭐죠? 조사를 해야 결정을 내려요. 상속세 조사는 10주간 합니다. 생각보다 길게 해요. 10주간 여러분들은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서 넣을 때부터 그거를 잘 짜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좌 내역을 모르고 갑자기 조사 때 이거 소명하세요라고 날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당황하실 겁니다. 상속세를 직접 한다? 제가 직접 한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결국 나한테 의뢰한 분들이 100%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세목이긴 해요. 상속세 신고서는 대부분 도톰해요. 대부분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신고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첨부돼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하고도 미팅이 기본적으로 3번씩은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텀으로 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세금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혹시나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러면 거의 납부 대상이 되실 겁니다. 장담을 합니다. 2016년도에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상속세 신고한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 2.2%입니다. 근데 작년에 몇 프로? 5.2%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시장이 풀렸죠. 시장이 지금 통화량이 넘쳐나잖아요. 기존에 3억에서 5억 하던 부동산이 지금 15억을 해버리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23년간 세율표는 그대로예요. 예전에 3억 원짜리일 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 상속이 펼쳐졌다. 그 당시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죠? 0원. 근데 그게 23년간 가격이 올라갔어요. 부동산은 낡아졌지만. 근데 걔가 20억이에요. 이 세율표는 인플레이션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당 쪽이었는데 채소 장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삶을 일구셨어요, 정말. 그래서 빌딩 2개랑 아파트 한 채. 평생 이제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내봤자 얼마 안 냈으니까 뭐 세금이야 뭐 이런 걸 뭐 상담받으라 그래 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얼추 한 8억? 8억 정도 나오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얼마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4, 500만 원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억 그분 내셔야 돼. 못 피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상속세를 제 책이나 여러 군데에서 표현할 때마다 항상 이 표현을 합니다.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이게 증상 없이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를 마주하는 분들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들 1년에 세금 얼마나 내십니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자 중에서 3분의 1은 세금이 0원인 거 아십니까? 37%는 면세점이어가지고 세금을 0원 내고 있어요. 본인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연말정산하면 100% 환급이세요. 그러니까 평생 세금을 100만 원이나 1000만 원까지 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상속세로 억 단위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눈이 동그래지세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가 정말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진짜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 아니면 본인 재산을 한번 시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대입을 해보십시오. 토지나 이런 거 뭐 기준 시가만 알고 시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세요. 평당 얼마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얼추 때려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가액이 잡히셨죠? 자, 거기서 채무를 뺍시다, 우리. 임대보증금이랑 근저당권 빼보세요. 얼마 나오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죠? 세율을 곱해요. 그리고 누진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내야 될 상속세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적은 수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언제 돌아가시죠?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10년, 20년 후에 돌아가실 때 부동산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반영돼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무슨 일이 생기죠? 부동산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팔지 않으면 현금화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6개월 이내에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몇 억을 내야 돼요. 그 몇 억을 내야 되는 세금은 뭐로 내야 되죠?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가입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 잡고 연부연납을 한다거나 다양한 케이스가 펼쳐지는 거죠. OECD 통계가 있습니다. 국가마다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무조건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조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총 조세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비중이 얼마냐? 21년도에 2.42%예요. OECD 평균이 0.42예요. 그러니까 5.7배 정도 더 내요. 그러니까 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꽤 낸다라는 게 느껴지죠. 왜냐 한국이 OECD 1위니까. 세목마다 달라요. 사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세부담에 대한 그 비율은 OECD에서 한국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자 중에 3분의 1은 세금이 0원이듯이 그 세금의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상속세란 세목은 높은 편이다. 이 말을 하면 좀 화가 많이 나실 수 있는데 미국은 1292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한 16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가족이 합치면 얼마죠? 33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이 상속세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한 틱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세율이 40%인가 50%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1억부터 10%씩 촘촘 내서 과세표준 30억이면 50%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거죠. 최근에 제가 의뢰받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또 그게 있어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외국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도 다 비거주자예요. 외국에 계세요. 30년 만에 한국으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세법상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가끔은 이제 울분을 토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속세를 떠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재산관리 목록을 한 번쯤은 만들어 봐라. 그리고 거기에 상속세까지 좀 얹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딱 하나만 얹으면 돼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 보험, 그 다음에 뭐 예금 요 정도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10년간 내가 자녀한테 준 게 있는지,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인 뭐 손주에게 준 게 있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꼭 한번 상속세는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지금 시가는 얼마나 하는지 요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생활비는 세금 추징하는 게 아니지 그런 대상 자체를 안 보죠. 이게 비과세 세목인데 비과세라는 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자녀에겐 좀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익스큐즈가 된다라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세법상에서 좀 잘못되거나 위험한 금융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계좌에 제일 줘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터지냐, 다양한 증여세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상속세가 펼쳐졌을 때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보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죠. 상속세 세무조사가 펼쳐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세무서의 직원분들도 10,000원, 20,000원까지 다 보냐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기준점을 100만 원으로 잡으세요. 1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거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섰다라고 좀 봐요. 그렇다고 막 지금 99만 원 막 100번 주지 마세요. 진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인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도 한 번에 다 뽑아내서 봅니다. 생각보다 쉽게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약간 기준점 100만 원을 잡으세요. 100만 원 이하는 사실 뭐 좀 사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결혼자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 지원은 받아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판례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조사를 다 나가진 않아요. 결혼자금이 해봤자 뭐 축의금이나 이런 거 다 일정한 비용이 자금 있잖아요. 혼수자금도 적혀 있어요. 진짜 법에 적혀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된 혼수자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이어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법원에 판례가 나왔던 건 뭐냐면 너무 과도했던 거죠. 첫 번째 뭐였냐면 축의금이 몇 억 단위였어요. 그게 이제 친척들이 축의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죠.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축의금도 본인 거랑 혼주 거 따로 나누셔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혼주의 결혼식이죠. 혼주에 이제 수금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혼주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자금이 가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방명록 쓰잖아요. 그것까지 다 매칭을 해서 가져갈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혼수자금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혼수자금과 비례해서
통해서 어떤 자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응되게. 그러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결혼 자금에 이제 큰 돈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수 자금의 즉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일상생활에는 전혀 일도 무관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극단적인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면 생활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을 내가 줬다. 그걸 다시 받았다. 그러면 준 거 증여, 받은 거 증여예요. 원래는. 현금은 태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주고 받았던 금액이 서로 똑같은 자금인지의 일치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대부분 국세청도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에 펼쳐지는 얘기니까 그런 정도는 대부분 익스큐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진짜 대학교 다녀요. 대학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다니면 어느 정도 이제 품위유지 필요하니까 카드 좀 써라 해서 뭐 적당히 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미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제적 능력이 왕성한데도 그 카드를 받아서 썼다. 그러면 그건 장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라.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은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산세가 원세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 권하지 못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위험해요. 더 잡아내기 쉽습니다. 왜냐면 채무 변제 내역은 누가 입금을 해줬는지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기도 하고, 채무는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했느냐를 첫 번째 따져봐요. 본인이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현금을 인출해줘서 갚았다 뭐 이런 내역이면 부모님이 인출해준 그 금액의 내역이 포착되니까 쉽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 사후관리를 하는 대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 부담부증이에요.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6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걸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 6억 원의 채무는 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4억 원, 남은 차액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순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해서 채무 당사자가 누구죠? 이 6억 원을 자녀가 갚아야 돼요. 왜냐? 채무를 승계받은 거니까. 세금 당사자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때 이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10억 원의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지만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 원이니까 자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누가 내죠? 수증자인 자녀가 낸단 말이에요. 자녀가 2억 2천 내냐 6천만 원 내냐 차이가 커요. 근데 연부연납 하면 이건 낼만 하거든요. 그리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주니까 땡큐죠. 왜냐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자, 문제는 다음이에요. 자녀가 채무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 임대 보증금을 미래 전세금을 내주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자녀가 변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주택을 팔 때나 아니면 채무가 영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언제 그러면 국세청이 채무 사후 관리를 하느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녀가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좀 끝날 때쯤 되면 3억 원에 150으로 바꾸자. 바꿀 수 있죠. 그럼 15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니까 자녀가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땡큐죠. 그러면 차액인 3억 원. 왜냐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줄어든 내역이 생기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요. 이걸 누가 변제했냐? 자녀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을 해봐요. 한 1, 2년 지나고 했다고 쳐봐요. 3억 원의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 결국 부모님이 몰래 갚아줘가지고 다시 증여 추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의 승계는 정말 조심하셔라. 채무 사후 관리는 이거는 매년 하고 있고 매년 세무조사의 대상입니다.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하면 50%가 아닐 수도 있고 50%보다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죠. 신고불상시 가산세가 20%, 그 다음에 납부불상시 가산세는 연마다 한 8, 9% 올라가니까 조사가 5년 이내에 나오냐 5년 이후에 나오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증여세 조사는 10년 아니냐. 근데 10년 아니에요. 10년, 그 다음에 약간 나쁜 행위하면 15년, 정말 나쁜 행위하면 뭐죠?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알았어요. 국세청이 알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세청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30년 거의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50%라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근데 다 말씀드렸잖아요. 면밀하게 볼만한 세무사의 여력이 안 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진 않아요. 정말 명확한 거. 그리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 이체된 내역이 오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사를 23년도에 한다고 쳐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빌려준 거다. 2년 후에 갚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몇 년 이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자 변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원금을 갚은 내역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차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17년도, 18년도에 만약에 큰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리스트망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원금 상환 1원도 안 했어. 이자 한 번도 안 줬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몇 억 주는데 이자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차용증 쓰셨습니까? 뜨끔하실 거예요. 차용증도 안 썼을 거예요. 언제 돈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 하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세법상의 금융습관은 아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조사가 났을 때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조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개수가 늘었어요. 예전엔 증여세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업무도 이미 너무 많고 상속세 할 때 10년 것만 걷어도 충분하니까 괜히 맨날 증여세 세무조사하면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택 취득자금을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옛날에 이 돈 받고 지금 와서 주택을 취득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자녀가 깜빡이에요. 이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금 출처 소명을 타고 갔더니 부모님이 준 거예요. 그런 주택 취득 자금 소명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로 시군구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군구청에서 봤는데 형태가 이상하다, 실거래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 부동산원으로 가요. 그리고 그 가액에 대해서 소명이 안 돼. 증여세 이슈가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요? 국세청으로 가요. 세 군데서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늘었어요. 그 주택 그럼 취득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그럼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보고 유관기관인 일선 세무서에 통보. 그럼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증여자금이네. 그럼 증여세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가산세 몇 년치 거 쌓여있죠? 한 5년, 6년 거 쌓여있죠?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7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행적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면 피할 수 있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질문인데 지금. 여러분, 차용증은 진짜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쓰는 거예요. 빌린 셈 치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피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나는 이게 본질은 증여인데 형태는 차용으로 해달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차용증 써놓고 차용증대로 여러분 이자 갚으셨어요? 거래 계좌 내역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과거의 거래 내역은. 지금 와가지고 18년도에 거래 계좌 내역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많이 이제 목격하는 거죠. 차용증 안 쓰는 경우요. 예, 차용증 안 쓰고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은 그냥 증여가 된 거고 진짜 이 자녀가 변제했다고 해볼게요. 변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자 내역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약간 증거적인 게 있어야 소명할 때도 상당히 좀 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을 쓰면 그 당일날 쓰세요. 그리고 차용증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진짜 돈을 빌린 거예요. 알죠? 빌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봐요. 이제 자녀가 20살이 딱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20억 빌려주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갚겠다. 근데 얘는 학비도 받고 있고 생활비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20억을 빌려준 걸 과연 차용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당일에 무조건 써라. 당일에 쓸 때 인감증명서를 전 떼라고 해요. 왜냐면 차용증 쓴 날짜랑 인감증명서까지 떼서 스캔해놓고 본인의 이메일에 보내놓으세요. 이게 대용량 첨부 아니면 이메일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갖고 계셔라. 왜냐면 추후에 소명 났을 때 허겁지겁 차용증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차용증에 당연히 변제된 금액, 그 다음 변제할 금액, 그 빌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 설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감증명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실질적으로 변제를 해요. 진짜로 차용이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저에게 자산을 맡기고 있는 자산가분들은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증여로 되면 그분들은 더 위험해요. 몇 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차용이에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진짜로 사업 파트너예요. 돈을 진짜 갖고 계세요. 실질적인 차용이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월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여러분 차용이라고 믿을 수 있겠죠. 출금을 해서 이제 자녀에게 주면 안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500만 원 이상의 출금을 하면 창구에서 말을 합니다. 이 자금 어디다 씁니까? 물어봐요. 그게 그냥 안부차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걸 FIU라는 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통보하게 돼 있고 계속 반복적인 금액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불법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돈 인출하면 바로 이거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자금의 인출 시점과 자녀가 그 통장을 입금을
해서 쓰는 또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자녀가 현금을 쓰면 되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100만 원 이상 현금 써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세요? 저 20년간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현금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금은 인터넷 거래나 신용카드로 되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자동차 살 때 뭐 그럴 때 현금 보따리 갖고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받는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떤 자금인지 알고 내가 현금을 받아? 그 소명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전부 다 뭘 받냐면 이체해 주세요. 기록 남길게요. 사업용 계좌는 무조건 계좌에 이체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안 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결국은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쓸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뭐 열심히 뽑았어요. 1억 원을 뽑았어. 자녀가 그 1억 원 쓰려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현금으로.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1년에 카드 쓴 내역이 나오잖아요. 우선 그거 보면 뭘 생각하죠? 반성부터 하셔야죠. 돈 많이 썼으니까. 반성부터 하시고 그 통계치 한번 내보세요. 통계치가 얼마 정도 쓰냐면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세전급여의 한 40% 정도 써요. 40% 정도를. 그러니까 1,000, 2,000은 기본 쓴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은 2,000 쓴다고 해봐요.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5년. 현금을 주구장창 썼을 때. 근데 교통카드는 현금이 안 되잖아요. 갈 때마다 그 토큰 넣어가지고 하실 거예요. 500원 보증금 받아가면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결국은 일부 자금은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탈세한 사람들 집에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38기동대 가가지고 막 이 사람 탈세했다고 막 집에 막 커튼 뜯고 막 어디 막 침대 뜯고 하잖아요. 그럼 죄다 뭐가 나오죠? 현금이 나와요. 간단해. 그 사람들 현금을 못 써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통장에 돈을 쓸 수 있으면 그러게 안 했겠죠. 그 사람 이미 통장에 다 압류됐을 거고 돈을 못 쓰니까 죄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현금 증여 같은 경우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차라리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최대한 좀 빨리 증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걔를 증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 자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면 그 회복에 대해서는 자녀가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자녀가 태어나면 2천만 원으로 미국 주식 계좌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살아. 그럼 현금을 줬을 때는 어차피 이자밖에 못 돌리는데 미국 주식 사고 배당주 사서 그 배당주에 대한 배당이 계속 쌓이게끔 해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그 대부분 유명한 소비주 위주로 살 수밖에 없겠죠. 배당이 잘 나오는 것들. 워렌 버핏 형이 맨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사서 이제 자녀가 계속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0세, 10살, 20살, 30살까지 주게 되면 2천, 2천, 5천, 5천이니까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얼마 금액 안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 4%로 제가 쭉 계산해 봤거든요. 한 2억 3천 정도 돼요. 30살쯤에. 그럼 우리나라가 평균 결혼이 이제 33살, 그리고 이제 결혼 평균 자금이 한 3억 3천 정도 드는데,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있으면 해볼만 하겠죠. 저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마중물 최대한 빨리 좀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려요. 선생님이 그럼 2천만 원의 계좌를 이제 불리겠다고 이제 미치듯이 데이 트레이닝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0살이 갖고 있는 계좌예요. 그분이 물론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지만 데이 트레이닝을 못 하신다고요. 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게 재산이 막 예를 들어 몇 억으로 증가됐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재산 증가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증여세는 정말 너무 많이 갈래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고, 오히려 저는 요즘 권하는 방식 중에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너무 심플하고 가장 일반적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방금 주식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의 주주로 자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리고 추후에 팔면 매매소득도 발생할 거예요. 그럼 법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뭘 해줄 수 있죠?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 2천만 원까지 15.4%예요. 근데 배당은 매년 내고 끝. 근데 증여는 뭐다? 10년 내에 증여를 재차 증여를 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산. 세율은 높아져요. 여러분들 세목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금 증여를 했지만 제가 법인세 얘기를 왜 하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다른 형태는 자녀에게 줄 때 증여로서 합쳐지는 세목이 아니다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어떤 건 픽스돼 있고 어떤 건 기간이 픽스돼 있고 어떤 거는 그 세수가 픽스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믹스시켜서 어떤 식의 변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저야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인에 대한 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정당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간 합산도 안 되니까. 응용이란 건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뭐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증여세를 못 내잖아요. 법인으로 옮겨 담아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법인을 옮겨 담을 때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예인들이 왜 주구장창 부동산 임대법인 할 때 법인을 충청도에 만들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법인 소재지 만들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아요. 빌딩을 살 때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그게 4% 5%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 그러면 4, 5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럼 법인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상속세나 뭐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믹스시키는 건 결국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울타리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 합법적인 절차로요. 그러면 다양한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만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을 끌고 와서 얘를 줄이자라는 전략까지 짜보셨으면 좋겠어요.